문제 1번. 인공위성을 이용한 범세계적 위치 결정의 체계로 정확히 위치를 알고 있는 위성에서 발사한 전파를 수신하여 관측점까지의 소요시간을 측정함으로써 관측점의 3차원 위치를 구하는 측량은 다음 중 어느 것인가? 1번 전자파 거리 측량, 2번 광파 거리 측량, 3번 GPS 측량, 4번 육분의 측량. 정답은 3번. 정답은 GPS 측량입니다. 이 방법은 인공위성을 통해 지구상의 특정 위치를 정확하게 파악하는 데 사용됩니다. 위성이 전파를 보내고 그 소요 시간을 이용하여 관측점과 위성 사이의 거리를 계산합니다. 이렇게 여러 위성에서 받은 정보를 바탕으로 3차원 좌표를 구할 수 있습니다. 다른 옵션들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틀립니다. 전자파 거리 측량이나 광파 거리 측량은 지상 기반 장비 간의 거리를 측정하는 방법으로 인공위성을 이용하지 않습니다. 육분의 측량은 고대부터 사용된 천문학적 위치 결정 방법으로 현대적인 GPS와는 관련이 없습니다. 문제 2번. 평판을 미지점에 세우고 도면상에 그 위치가 알려져 있는 2개 이상의 기지점들을 시준하여 방향선의 교차에 의하여 도면상에서 미지점의 위치를 구하는 방법은 다음 중 어느 것인가? 1번 전진법, 2번 전방교회법, 3번 후방교회법, 4번 측방교회법. 정답은 3번. 정답은 후방교회법입니다. 이 방법은 미지점에서 여러 기지점을 바라보며 각각의 방향을 측정하여 도면상에서 그 위치를 정확히 찾아냅니다. 이렇게 하면 미지점이 이미 알려진 기지점들로부터 떨어져 있는 거리와 방향을 계산할 수 있어 정확한 위치를 찾는 데 효과적입니다. 전진법, 전방교회법, 그리고 측방교회법은 각각 다른 측량 방법으로 미지점의 위치를 찾아내는 데 사용되지만 문제에서 설명된 방식과는 다릅니다. 특히 전방교회법이나 측방교회법은 주로 기지점에서 미지점을 관측하는 경우에 사용됩니다. 문제 3번. 각 측량에서 기포관의 감도에 대한 정의로 옳은 것은? 1번 트랜싯의 연직축에 직각으로 장치되어 있으면서 수평각을 측정할 때 사용된다. 2번 시준선을 정하기 위하여 저발 렌즈의 초점에 고정되어 있다. 3번 기포가 기포관의 일론근만큼 이동하는데 기울여야 하는 기포관의 각도를 초수로 표시한 값이다. 4번의 대물 렌즈에서 맺은 상을 확대하여 보는 값이다. 정답은 3번. 정답은 3번입니다. 기포관의 감도는 기포가 한 눈금 옮길 때 필요한 기울기 정도를 초라는 단위로 나타냅니다. 이 값이 작을수록 더 정밀하게 측량할 수 있습니다. 1번과 2번은 트랜싯이나 시준선에 대해 설명하고 있어 기포관의 감도와 직접 관련이 없습니다. 4번은 망원경에서 사용되는 개념으로 기포관의 감도와는 무관합니다. 문제 4번. 망원경 시준선의 표고로 기준면으로부터 기계의 시준선까지의 높이는? 1번 지반고, 2번 기계고, 3번 중간점, 4번 이기점. 정답은 2번. 망원경 시준선의 표고가 기계의 시준선까지의 높이를 묻는 문제에서 정답은 2번 기계고입니다. 이는 망원경을 사용하여 기계의 상부나 하부 중 어느 위치에서 측정한 높이를 의미합니다. 여기서 기계고는 망원경으로부터 기계의 시준선까지의 수직 거리를 나타내며 이를 통해 정확한 표고를 측정할 수 있습니다. 다른 보기 중에서는 지반고가 실제 지표면에서의 높이를 의미하고 중간점과 지기점은 망원경 시준선과 직접 관련이 없는 개념으로 이들로는 기계의 정확한 표고를 측정할 수 없습니다. 문제 5번. 평판을 측점에 세울 때의 3조건이 아닌 것은? 1번 정준, 2번 표정, 3번 이심, 4번
구심. 정답은 3번. 평판을 측정할 때 고려해야 하는 세 가지 조건은 정준, 표정, 그리고 구심입니다. 이 중에서 지심은 평판 측정과 직접 관련이 없으므로 정답은 3번 기심입니다. 정준은 사람의 덕목이나 성품을 평가하는 기준이고, 표정은 외형적인 모습이나 행동에서 드러나는 인상이며, 구심은 그룹 내에서 개인의 위치와 영향력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나머지 세 가지 조건은 모두 평판 측정의 중요한 요소입니다. 문제 6번. 평판 측량의 폐합 트래버스에서 폐합 오차의 배분은 1번 각의 크기에 비례하여 배분한다. 2번 이 변의 크기에 반비례하여 배분한다. 3번 각의 크기에 반비례하여 배분한다. 4번 변의 크기에 비례하여 배분한다. 정답은 4번. 평판 측량에서 폐합 트래버스의 폐합 오차를 배분할 때 정답은 4번 변의 크기에 비례하여 배분한다입니다. 이는 각 변에 대한 측정 오차가 그 변의 길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즉, 긴 거리를 측정할수록 오차도 더 크게 나타나므로 오차를 배분할 때는 긴 변에는 많은 오차를, 짧은 변에는 적은 오차를 반영하게 됩니다. 1번과 3번이 틀린 이유는 각의 크기에 따라 오차를 배분하는 것은 측정 과정에서 각도 오차와 거리 오차가 서로 다른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무시하기 때문입니다. 실제로는 변의 길이에 따른 거리 측정 오차가 더 크게 작용합니다. 2번이 틀린 이유는 변의 크기에 반비례하여 배분하면 실제 측정에서 큰 오차를 가진 긴 변에 적은 오차만을 할당하게 되어 정확한 결과를 얻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변의 크기에 비례하여 배분하는 것이 올바른 방법입니다. 문제 7번. 평판 측량의 장단점 중 옳지 않은 것은 1번 기계가 간단하므로 숙달이 잘 되면 빠르게 작업할 수 있다. 2번 내업이 다른 측량보다 많다. 3번 우천시 작업이 불가능하다. 4번 흐린 날씨에 습기로 인한 도지의 신축으로 오차 발생의 위험이 있다. 정답은 2번. 정답은 D번 내업이 다른 측량보다 많다입니다. 평판 측량은 필드에서 직접 작업하는 비율이 높아 사무실에서의 계산이나 데이터 처리가 적습니다. 따라서 다른 종류의 측량과 비교했을 때 내업이 덜 필요합니다. 다른 보기들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이 설명할 수 있습니다. 1번은 평판 측량 장점 중 하나로 기계가 간단하고 숙달되면 빠르게 작업할 수 있다는 점을 잘 나타내고 있습니다. 3번도 사실적입니다. 비 오는 날에는 측량이 어려워 작업이 불가능한 경우가 많습니다. 4번은 흐린 날씨나 습기로 인해 도구의 정확성이 떨어질 수 있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어 맞습니다. 문제 8번. 표준 길이보다 2cm가 짧은 20m짜리 줄자로 테니스장의 면적을 재었더니 600제곱미터가 되었다. 그렇다면 이 테니스장을 표준자로 잰다면 몇 제곱미터가 되겠는가? 1번 598.8제곱미터 2번 599.4제곱미터 3번 600.4제곱미터 4번 601.4제곱미터 정답은 1번. 해설, 표준 길이보다 2cm 짧은 줄자로 측정했기 때문에 실제 면적은 더 크게 잰 것입니다. 줄자의 길이가 0.1% 부족한 상태에서 테니스장의 길이와 폭을 재었으므로 각각의 측정값이 약간 과대평가된 것입니다. 따라서 실제 면적은 600제곱미터보다 작아야 하며 정확히 계산하면 대략 598.8제곱미터가 됩니다. 다른 보기들은 줄자의 길이 부족을 고려하지 않거나 잘못 계산한 결과로 틀린 것입니다. 문제 9번. 평판을 세울 때 측량 결과에 가장 큰 영향을 주는 오차는 어느 것인가? 1번 수평 맞추기 오차 2번 이심 맞추기 오차 3번 방향 맞추기 오차 4번 중심 맞추기 오차
정답은 3번. 정답은 3번 방향 맞추기 오차입니다. 측량에서 방향 맞추기는 북쪽을 기준으로 각도를 정확히 측정하는 과정으로 이 단계에서 발생한 오차는 전체 측량 결과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반면 수평 맞추기, 이심 맞추기, 중심 맞추기도 중요하지만 방향이 정확히 잡히지 않으면 나머지 작업들이 아무리 정밀하게 이루어져도 전체적인 측량 결과의 신뢰성이 떨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방향 맞추기가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며 이 과정에서 발생하는 오차가 다른 모든 단계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문제 10번. 트렌시 측량에서 기계 취급의 주의사항 중 옳지 않은 것은? 1번 기계 운반 시 되도록 수직으로 세운다. 2번 기계 운반 시 고정 나사는 가볍게 잠근다. 3번 시준 시 포홀은 되도록 위쪽을 시준한다. 4번 의 기계는 오랫동안 직사광선에 노출되지 않도록 한다. 정답은 3번. 트렌시 측량에서 포홀을 시준할 때 위쪽을 시준하는 것은 올바른 방법이 아닙니다. 포홀은 바닥과 수평으로 맞추는 것이 정확한 측정 결과를 얻기 위한 기본 조건입니다. 만약 포홀을 위로 시준하게 되면 지면의 불규칙성이나 기울기가 측량 오차를 유발할 수 있습니다. 다른 보기들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이 설명할 수 있습니다. 1번은 트렌식 기계를 운반할 때 수직으로 세우라는 것이므로 올바르며 이렇게 하면 기계가 흔들리지 않고 안정적으로 보관됩니다. 2번은 고정 나사를 가볍게 잠그는 것이 맞습니다. 완전히 조여주면 운반 중에 손상될 위험이 있습니다. 4번은 장시간 직사광선에 노출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올바르며 이는 기계의 정밀도를 유지하기 위한 중요한 절차입니다. 따라서 옳지 않은 선택지는 3번이 됩니다. 문제 11번. 수준 측량의 분류에서 측량 목적에 따른 분류에 해당되지 않은 것은? 1번 기본 수준 측량, 2번 고저차 수준 측량, 3번 단면 수준 측량, 4번 표면 수준 측량. 정답은 1번. 정답은 1번 기본 수준 측량이 맞습니다. 기본 수준 측량은 측량 목적에 따른 분류에서 따로 구분되지 않고 일반적으로 기초적인 지형 측량이나 정밀도 측량 등 다양한 목적으로 사용되는 수준 측량의 하나입니다. 반면에 2번 고저차 수준 측량, 3번 단면 수준 측량, 그리고 4번 표면 수준 측량은 특정 목적을 가지고 있는 특수한 종류의 수준 측량으로 분류됩니다. 예를 들어 고저차 수준 측량은 두 지점 사이의 높이 차이를 측정하는 데 사용되며 단면 수준 측량은 주로 하천이나 도로 등의 경사면을 정밀하게 측정하기 위해 사용됩니다. 표면 수준 측량 역시 특정 지역의 지형 변화나 상세한 고도 정보를 얻기 위한 목적에서 수행되는 특수한 형태입니다. 따라서 기본 수준 측량은 일반적인 용도로 활용되므로 다른 세 가지와는 다르게 분류됩니다. 문제 12번. 주곡선 간격의 2분의 1 간격의 긴 파선으로 나타내는 등고선의 종류는? 1번 계곡선, 2번 간곡선, 3번 조곡선, 4번 보조곡선. 정답은 2번. 정답은 D번 간곡선입니다. 주곡선과의 2분의 1 간격에서 긴 파선으로 표현되는 등고선이 바로 간곡선입니다. 이는 주곡선 사이에 위치해 중간 경사를 보여주는 역할을 합니다. 계곡선, 조곡선 등의 옵션들은 특정 지형 요소를 표현하는 데 사용되지만 주곡선 간격의 2분의 1에서 긴 파선으로 나타나는 등고선은 없다는 점에서 틀립니다. 간단히 말해 간곡선은 중요한 지형을 보다 세밀하게 표현하기 위한 등고선 중 하나로 주요한 경계를 표시하는 주곡선 사이의 중간 지점을 나타냅니다. 문제 13번. 방위가 S23도 20W일 때 방위각은? 1번 23도 20, 2번 113도 20, 3번 156도 40, 4번 203도 20. 정답은 4번.
정답은 4번인 203도 20입니다. 방위가 S23도 20W라는 것은 남쪽을 기준으로 서쪽으로 23도 20 떨어진 방향이라는 의미입니다. 이는 시계 방향으로 북쪽부터 측정한 각도로 북쪽에서 시작해서 동쪽으로 90도, 남쪽으로 180도, 서쪽으로 270도를 지나서 남서쪽인 S23도 22W는 203도 20가 됩니다. 따라서 다른 보기들은 방위각을 잘못 계산하거나 방향을 혼동한 결과입니다. 문제 16번. 토탈 스테이션의 장점이 아닌 것은? 1번 인공위성을 이용함으로 정확하다. 2번 사용자가 필요에 따라 정보를 입력한다. 3번 레코드 모듈의 성과값을 저장, 기록할 수 있다. 4번 컴퓨터와 카드리더를 이용할 수 있다. 정답은 1번. 정답은 1번 인공위성을 이용함으로 정확하다입니다. 이 보기 내용은 토탈 스테이션의 특징과 직접 관련이 없기 때문입니다. 토탈 스테이션은 주로 현장에서 작업을 하는 사람들에게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는 시스템으로 인공위성을 이용하지 않습니다. 다른 보기들은 모두 토탈 스테이션의 장점이나 특징을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2번은 사용자가 필요에 따라 정보를 입력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합니다. 이는 작업 현장에서 실시간으로 데이터를 관리하는 데 중요한 요소입니다. 3번은 성과값을 기록하고 저장할 수 있는 시스템이라는 것을 말하며 이를 통해 효율적인 관리를 가능하게 합니다. 4번은 컴퓨터와 카드리더기를 이용할 수 있다는 점을 언급하는데 이는 데이터 입력 및 처리를 용이하게 해줍니다. 문제 17번. 트래버스 측량에서 전체 측선의 길이가 424m이고 위거오차 30cm, 경거오차 -30cm일 때 트래버스 측량의 정밀도는 약 얼마인가? 1번 1천, 2번 1지천, 3번 1삼천, 4번 1고천. 정답은 1번. 트래버스 측량의 정밀도를 계산할 때 위거오차와 경거오차를 고려해야 합니다. 문제에서 주어진 위거오차 30cm와 경거오차 -30cm는 서로 상쇄되어 실제 오차는 0이지만 측정의 정밀도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전체 측선 길이인 424m에 비례하는 오차를 고려해야 합니다. 이 경우 위거오차와 경거오차가 각각 30cm로 동일하므로 이를 합한 총 오차는 60cm가 됩니다. 따라서 정밀도는 전체 길이 424m에 대한 상대적 오차인 60cm를 고려하여 계산하면 약 706분의 1로 가장 가까운 값은 1천입니다. 다른 보기들은 실제 측정에서 발생한 오차와 전체 길이에 비례하는 정밀도를 잘못 이해하거나 간과했기 때문에 틀립니다. 문제 18번. 임의의 기준선으로부터 어느 측선까지 시계 방향으로 잰각을 무엇이라 하는가? 1번 방향각, 2번 방위각, 3번 연직각, 4번 천정각. 정답은 1번. 정답은 1번 방향각입니다. 방향각이란 어떤 지점에서 기준선을 정하고 그 기준선을 중심으로 시계 방향으로 각도를 측정하는 것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북쪽을 기준선으로 잡고 동쪽을 향할 때 90도의 방향각이 됩니다. 2번 방위각, 3번 연직각, 4번 천정각은 각기 다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방위각은 주로 북쪽을 기준으로 남북 동서의 위치를 나타내는 용어이고 연직각과 천정각은 수평선에서 위아래로 얼마나 떨어져 있는지를 측정하는 각도입니다. 따라서 이들 옵션은 문제에서 묻고 있는 임의의 기준선으로부터 시계 방향으로 잰 각이라는 정의에 맞지 않습니다. 문제 20번. 삼각점의 선점 시 주의해야 할 사항이 아닌 것은? 1번 삼각형 내각의 크기는 30도, 120도의 범위가 되도록 한다. 2번 삼각점 상호 간의 시준이 잘 되고 기상의 영향을 받지 않는 곳이어야 한다. 3번 집안이 견고하고 이동 치마가 없는 곳이 좋다.
4번 거리에는 무관하나 되도록 측점수가 많은 것이 좋다. 정답은 4번. 정답은 4번입니다. 삼각점 선점을 할 때 측점수의 많고 적음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각 삼각형 내각의 크기와 집안 조건, 기상 조건 등을 고려해야 합니다. 다른 보기들은 모두 삼각점 선정 시 반드시 고려해야 하는 사항들입니다. 1번과 2번은 각 삼각형의 내각이 너무 작거나 큰 경우 측량 정확도가 떨어질 수 있고 기상 조건이 좋지 않은 곳에서는 측량 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3번은 집안이 견고하고 안정적인 곳을 선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집안 이동으로 인해 삼각점 위치가 변할 수 있어 정확한 측량이 어렵습니다. 따라서 4번만이 삼각점 선정 시 고려해야 할 중요한 요소가 아닙니다. 문제 22번. 고저차가 2m인 두 점을 기선으로 측정한 결과 경사거리 400m의 값을 얻었다면 경사 보정량은 1번 마이너스 0.4mm 2번 마이너스 0mm 3번 마이너스 5.0mm 4번 마이너스 6.0mm 정답은 3번. 정답은 3번 마이너스 5.0mm입니다. 경사 보정량을 계산할 때 고저차와 경사거리를 이용하여 공식을 적용합니다. 이 문제에서 고저차는 2m이고 경사거리가 400m이므로 경사 보정량은 곱하기 사인 1000-5mm입니다. 다른 보기들은 계산 과정에서 소수점이나 단위를 잘못 적용했거나 공식을 잘못 이해한 경우가 많습니다. 문제 24번. 트래버스 측량의 폐하보차 조정에서 트랜식 법칙을 적용하는 경우는 1번 오차를 각 측선 길이에 비례하여 배분할 때 적용한다. 2번 각 측량의 정밀도가 거리 측량의 정밀도보다 높을 때 적용한다. 3번 각 측량의 정밀도와 거리 측량의 정밀도가 동일할 때 적용한다. 4번 각을 1분독으로 1배각 관측하고 변을 30m 쇠줄자로 1cm까지 측정할 경우에만 적용한다. 정답은 2번. 트래버스 측량에서 트랜식 법칙을 적용하는 경우는 각 측량의 정밀도가 거리 측량보다 높은 상황입니다. 이때 각 측정 오차가 거리 측정 오차에 비해 더 크기 때문에 전체 폐합 오차를 각 측정 오차의 주로 배분하여 조정합니다. 따라서 정답은 2번입니다. 1번과 3번은 오차 배분 방법 중 하나인 거리 비례법을 설명하고 있으며 이는 트랜식 법칙이 아닌 다른 경우에 적용됩니다. 4번은 특정 측량 기구와 방법을 언급하여 일반적인 원리가 아니라 특수한 상황만을 다루고 있습니다. 문제 26번. 삼각망의 조정을 위한 조건 중 삼각형 내각의 합은 180도이다 의의 설명과 관계가 깊은 것은 1번 측점 조건 2번 각 조건 3번 변 조건 4번 기선 조건 정답은 2번. 정답은 D번 각 조건입니다. 삼각형 내각의 합이 180도라는 것은 바로 각 조건을 말합니다. 이 조건은 각도 측정의 정확성을 검증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따라서 다른 보기인 측점 조건, 변 조건, 기선 조건은 각도 합이 180도라는 조건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습니다. 문제 27번. 표준 길이보다 3cm가 긴 30m의 테이프로 거리를 측정하여 510m를 얻었다. 이 거리의 정확한 값은 1번 510.51m 2번 509.49m 3번 515.10m 4번 510.49m 정답은 1번. 정답은 1번, 즉 510.51m입니다. 이 거리는 테이프가 실제 길이보다 3cm 더 긴 상태에서 측정된 결과를 보정한 값으로 실제 거리를 정확히 반영합니다.
만약 테이프의 오차를 고려하지 않고 그대로 사용하면 측정값은 실제보다 짧게 나올 것입니다. 그리고 3번 보기와 같이 긴 방향으로 과도하게 보정을 하면 실제 거리보다 더 크게 계산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테이프의 오차를 정확히 반영하여 측정값을 보정하면 올바른 결과인 510.51m가 얻어집니다. 문제 28번. 다음 중 수평위치 결정에 관한 측량과 거리가 먼 것은? 1번 삼각 측량, 2번 트래버스 측량, 3번 수준 측량, 4번 삼변 측량. 정답은 3번. 수평위치 결정에 관한 측량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각 지점 사이의 거리와 방향을 정확하게 파악하는 것입니다. 삼각 측량, 트래버스 측량, 그리고 삼변 측량은 모두 이러한 목적을 위해 사용되며 각각 서로 다른 방법으로 지형의 수평위치를 결정합니다. 그러나 수준 측량은 주로 고도 차이나 높이 차를 측정하는 데 중점을 두므로 수평위치 결정에는 직접적으로 관련성이 적습니다. 따라서 이 문제에서 가장 거리가 먼 선택지는 3번인 수준 측량입니다. 문제 30번. 세부 도근점을 결정하기 위한 방법으로 한 곳에서 많은 점의 시준이 안 될 때나 길고 좁은 지역의 측량에 이용되는 평판 측량 방법은? 1번 방사법, 2번 전진법, 3번 교회법, 4번 후방교회법. 정답은 2번. 정답은 D번 전진법입니다. 이 방법은 한 곳에서 많은 점의 시준이 어려운 경우나 길고 좁은 지역을 측량할 때 사용됩니다. 평판 측량에서는 선로를 따라 순차적으로 측정해 나가므로 전진법 또는 도선법이라는 이름이 붙습니다. 1번 방사법은 한 점에서 여러 방향으로 직선을 그어 측량하는 방법으로 이 문제의 조건에 맞지 않습니다. 3번 교회법과 4번 후방교회법은 각각 정해진 기준점과 교차점을 이용하여 측량하는데 평판 측량에서 주로 사용되는 방법이 아닙니다. 문제 31번. 우리나라의 삼각점이 소속되어 있는 좌표계의 표시이다. 서부원점 좌표계는? 1번 동경 129도, 북위 38도, 2번 동경 127도, 북위 38도, 3번 동경 125도, 북위 38도, 4번 동경 124도, 북위 38도. 정답은 3번. 서부원점 좌표계의 정답은 동경 125도, 북위 38도입니다. 이 좌표는 우리나라 지리적 중심을 기준으로 삼각 측량과 같은 정밀한 측량 작업에서 사용됩니다. 다른 옵션들은 실제 서부원점의 위치와 일치하지 않아 틀립니다. 예를 들어 동경 129도나 127도는 우리나라 지리적 중심에서 너무 동쪽으로 이동했으며 동경 124도는 오히려 더 서쪽에 위치해 정확한 측량 기준점이 될 수 없습니다. 문제 32번. 동일 측점수에 비하여 피복 면적이 가장 넓기 때문에 광대한 지역의 측량에 적당한 삼각망은? 1번 사변형망, 2번 유심삼각망, 3번 단삼각망, 4번 단열삼각망. 정답은 2번. 정답은 D번 유심삼각망입니다. 유심삼각망은 하나의 삼각형이 다른 삼각형과 공유하는 정점을 가지므로 같은 측량 거리에서 가장 넓은 지역을 측정할 수 있습니다. 이는 전체적인 효율성을 높이고 광대한 지역의 측량에 매우 적합합니다. 다른 옵션들 중에서는 사변형망이 넓은 영역을 측정하는 데 효과적이지만 사변형 형태로 인해 삼각법 적용이 어렵고 정밀도가 떨어질 수 있습니다. 단삼각망과 단열삼각망은 각각의 삼각형이 독립적이라 연결성이 부족하여 넓은 지역을 효율적으로 측정하기에는 적합하지 않습니다. 문제 33번. A점의 좌표가 XA 50m, 야 100m이고 앞바르의 거리가 1000m,
앞바르의 방위각이 60도일 때 B점의 좌표는 1번 XB 550m, YB 966m 2번 XB 966m, YB 550m 3번 XB 916m, YB 966m 4번 XB 600m, YB 916m 정답은 1번. 정답은 1번 XB 550m, YB 966m입니다. A점에서 B점으로 이동할 때 거리와 방위각을 이용하면 B점의 좌표를 구할 수 있습니다. 앞바르의 거리는 1000m이고 방위각은 동북쪽으로 60도이므로 X축과 Y축에 대한 변화량을 각각 계산합니다. X축 변화량은 1000별표 코사인 도 100m이며 Y축 변화량은 1000별표 사인 근사 866m입니다. 따라서 A점의 좌표에 각각 더하면 XB 도십 더하기 500 550m, YB 100 더하기 866 966m가 됩니다. 다른 보기들은 X축 또는 Y축의 변화량 계산에서 오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2번과 3번은 방위각을 잘못 적용하거나 삼각함수 값을 잘못 사용한 것으로 보입니다. 문제 34번. 삼각 측량에서 한 개 삼각형의 각점을 같은 정도로 관측하여 생긴 폐합 오차의 처리는 1번 각의 크기에 비례하여 배분한다. 2번 각의 크기에 반비례하여 배분한다. 3번 대변의 크기에 비례하여 배분한다. 4번 3등분하여 똑같이 배분한다. 정답은 4번. 정답은 4번입니다. 삼각 측량에서 한 개의 삼각형을 구성하는 각점들이 동일한 정확도로 관측되었을 때 생기는 폐합 오차는 그 삼각형의 세각에 대해 동일하게 분배됩니다. 이렇게 하는 이유는 모든 측정이 동등하게 이루어졌기 때문에 어느 한 부분보다 다른 부분에서 더 많은 오차를 배분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1번과 2번은 각의 크기에 따라 다르게 오차를 배분하려고 하지만 문제에서는 모든 점을 같은 정도로 관측했다는 조건이 주어져 있어 이 방법들이 적합하지 않습니다. 또한 3번의 대변의 크기에 따른 배분도 측정 정확도가 변한 것이 아니라면 적용할 필요가 없습니다. 따라서 동일하게 관측된 점들에 대한 오차는 삼각형의 각 3개를 나누어 동일하게 분배하는 것이 가장 적절합니다. 문제 35번. 축척 5000분의 1의 평판 측량에서 도상의 오차를 0.2mm까지 허용할 때 측점의 편심량인 구심 오차는 얼마인가? 1번 10cm 2번 20cm 3번 50cm 4번 80cm 정답은 3번. 정답은 3번 50cm입니다. 축척이 5000분의 1인 평판 측량에서 도상 오차가 0.2mm까지 허용된다는 것은 실제 지형의 오차를 계산할 때 이 값을 축척에 맞게 변환해야 합니다. 즉 0.2mm 곱하기 사인 5000제곱미터입니다. 따라서 측점의 편심량인 구심 오차는 0.5m가 됩니다. 다른 보기들은 실제 도상 오차를 축척에 맞게 변환한 값과 일치하지 않아 틀립니다. 예를 들어 10cm나 20cm는 계산 결과와 부합되지 않고 80cm는 너무 큰 값을 나타내므로 올바른 답이 아닙니다. 쉽게 말해 도면에서 작은 오차도 실제 지형에서는 크게 나타날 수 있으므로 정확한 변환을 통해 구심 오차를 계산해야 합니다. 문제 36번. 지형을 표시하는데 가장 기본이 되는 등고선은 1번 간곡선 2번 주곡선 3번 조곡선 4번 계곡선 정답은 2번. 정답은 주곡선입니다. 주곡선은 지형을 가장 명확하게 표현하는 등고선으로 고도 변화를 정확히 나타내기 때문에 지형의 특징을 잘 파악할 수 있습니다. 반면에 간곡선은 주곡선과 비슷한 위치에서 더 세밀한 고도 차이를 보여주지만
기본적인 지형 해석에는 주곡선이 더 적합합니다. 조곡선이나 계곡선은 특정 상황에서만 사용되며 일반적인 지형 표시에 활용되지 않습니다. 문 제37번. 등고선의 간격에 대한 설명이다. 옳게 설명한 것은 1번의 계곡선은 가는 실선으로 표시하며 간곡선 간격의 10배이다. 2번의 주곡선을 굵은 실선으로 표시하며 기본이 되는 곡선이다. 3번 간곡선은 파선으로 표시하며 주곡선 간격의 2, 3이다. 4번 조곡선은 점선으로 표시하며 간곡선 간격의 2배이다. 정답은 3번. 정답인 3번은 등고선에서 주곡선과 간격을 정확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간곡선은 파선으로 표시되며 주곡선의 간격이 20m 또는 30m일 때 간곡선은 그 사이에 위치합니다. 다른 보기들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틀립니다. 1번은 계곡선이라는 용어가 잘못되었으며 등고선에서 이와 관련된 개념은 없습니다. 2번은 주곡선을 굵은 실선으로 표시한다는 설명이 맞지만 기본이 되는 곡선이라는 표현은 정확하지 않습니다. 주곡선은 단순히 가장 중요한 등고선일 뿐입니다. 4번은 조곡선이라는 용어가 잘못되었으며 이와 관련된 개념은 없습니다. 간단히 말해 간격과 표시 방법을 잘 이해하고 있으면 정답인 3번을 쉽게 찾을 수 있습니다. 문 제39번. 노선 측량에서 단곡선 설치 시 반지름 100, 교각 60도 30분일 때 접선장을 계산한 값은 1번 10.1973m, 2번 22.3747m, 3번 44.1973m, 4번 58.3180m. 정답은 4번. 접선장은 단곡선의 시작점과 끝점에서 곡선으로부터 직선으로 나아가는 선분의 길이를 의미합니다. 이를 계산하기 위해서는 R와 I가 필요하며 공식은 T, L' 별표 탄젠트입니다. 주어진 문제에서는 R 100m, I 60도 30분이므로 I를 라디안으로 변환한 후 계산하면 T, L의 값이 약 58.3180m가 됩니다. 따라서 정답은 4번입니다. 다른 보기들은 잘못된 공식 적용이나 계산 오류로 인해 틀린 것으로 보입니다. 예를 들어 접선장을 단순히 반지름과 교각의 곱으로 계산하거나 다른 관련 값인 호장 또는 측방위각을 잘못 이해한 결과일 수 있습니다. 문제 40번. 광축이 수평선과 거의 일치하도록 지상에서 촬영한 사진은 1번 항공사진, 2번 수직사진, 3번 수평사진, 4번 경사사진. 정답은 3번. 정답은 3번 수평사진입니다. 광축이 지상과 거의 평행하게 위치할 때 촬영된 사진을 수평사진이라고 합니다. 이는 건물이나 도로 등 지표면의 세부적인 특징을 자세히 표현하는 데 효과적입니다. 1번 항공사진, 2번 수직사진, 그리고 4번 경사사진은 모두 카메라가 상대적으로 다른 각도에서 촬영된 사진으로 이들 중에서는 지상과 평행하게 위치한 상태의 사진만이 수평사진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정답 외의 선택지는 문제 조건에 맞지 않습니다. 문제 41번. 노선 측량의 작업 순서로 알맞은 것은 1번 도상계획 예측 공사 측량 실측, 2번 도상계획 실측 예측 공사 측량, 3번 도상계획 예측 실측 공사 측량, 4번 예측 도상계획 실측 공사 측량. 정답은 3번. 정답은 3번입니다. 노선 측량의 작업 순서를 보면 먼저 도상계획에서 시작합니다. 이 단계에서는 설계도나 지도 등을 이용하여 측량을 위한 기본적인 계획을 세웁니다. 다음으로 예측 단계가 있는데 여기서는 실제 현장 조건과 맞지 않을 수 있는 부분들을 미리 파악하고 수정합니다. 그 후에 실측을 진행하는데
이때는 실제로 현장을 방문하여 측량 작업을 수행하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공사 측량 단계에서 실제 건설이나 개발이 이루어집니다. 1번과 2번은 예측 단계를 잘못 배치했고 4번은 도상 계획 단계가 없거나 순서가 맞지 않아 틀립니다. 이렇게 정확한 순서대로 진행해야만 실제 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들을 미리 파악하고 대비할 수 있습니다. 문제 42번. 동일한 사진기를 이용하여 사진 측량을 실시할 때 촬영 고도에 따른 촬영 면적의 변화에 대한 설명으로 알맞은 것은 1번 촬영 고도에 비례한다. 2번 촬영 고도에 반비례한다. 3번 촬영 고도의 제곱에 비례한다. 4번 촬영 고도의 제곱에 반비례한다. 정답은 3번. 정답은 3번 촬영 고도의 제곱에 비례한다입니다. 사진 측량에서 촬영 면적은 촬영 고도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데 고도가 높아질수록 더 넓은 지역을 포착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단순히 고도에 비례하는 것이 아니라 고도의 제곱과 직접적으로 연관되어 있어 촬영 고도가 2배로 늘어나면 실제 촬영 가능한 면적은 그보다 훨씬 더 크게 증가합니다. 1번과 2번은 단순한 비례 관계를 잘못 이해한 것으로 보입니다. 고도와 면적이 단순히 1대1의 비례 관계로 움직이지 않기 때문에 이들 옵션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4번은 반비례 관계를 제시하고 있어 촬영 고도가 높아질수록 실제 촬영 가능한 면적이 줄어드는 상황을 설명하려는 것으로 틀린 개념입니다. 문제 44번. 단곡선을 설치할 때 교각과 38도 20분, 반지름이 300m이면 중앙종거는 1번 16.630m, 2번 4.187m, 3번 1.49m, 4번 0.262m. 정답은 1번. 중앙종거은 단곡선에서 교각과 반지름을 사용하여 계산합니다. 이 문제에서는 교각이 38도 20분이고 반지름이 300m인 경우 M1의 공식을 적용하면 정답은 16.630m가 됩니다. 다른 옵션들은 각도나 반지름 값에 대한 잘못된 해석이나 계산 오류로 인해 틀린 것입니다. 쉽게 말해 이 문제에서는 주어진 조건에 맞게 단곡선의 중앙종거를 정확히 계산해야 합니다. 문제 46번. 이변의 길이가 각각 45m, 35.5m이고 그 사이 각이 119도 19인 삼각형의 면적은 1번 704.19제곱미터, 2번 754.50제곱미터, 3번 793.22제곱미터, 4번 450.10제곱미터. 정답은 1번. 삼각형의 면적을 구하기 위해서는 두 변과 그 사이의 각도가 주어졌을 때 사용하는 공식이 필요합니다. 이 문제에서는 45.5m와 35.5m라는 두 변의 길이와 그 사이의 각도인 119도 19를 이용해 삼각형의 면적을 구해야 합니다. 삼각형의 면적 공식은 아파르신시입니다. 여기서 A와 B는 두 변의 길이이고 C는 그 사이의 각도입니다. 먼저 119도 19를 라디안으로 바꾸면 약 2.0835라디안이 됩니다. 이를 이용해 삼각형의 면적을 계산하면 별표 45고미터, 별표 35고미터, 별표 사인 근사 704.19제곱미터가 됩니다. 따라서 정답은 1번입니다. 다른 옵션들은 삼각형의 면적 공식을 잘못 적용하거나 계산 과정에서 오류가 발생했기 때문에 틀립니다. 특히 다른 각도나 변의 길이를 사용하여 계산하면 이러한 결과가 나올 수 있습니다. 문제 47번. 세오돌라이트를 이용하는 측량에 비해 사진 측량의 장점이 아닌 것은 1번 접근이 곤란한 대상을 측정 가능하다. 2번 동체 측정이 가능하다. 3번 촬영을 위한 시설 비용 등의 부대 비용이 적게 든다. 4번 축척 변경이 용이하다. 정답은 3번.
정답은 3번 촬영을 위한 시설 비용 등의 부대 비용이 적게 든다입니다. 사진 측량은 세오돌라이트를 이용한 측량보다 접근하기 어려운 장소에서도 측량이 가능하며 동체의 변화나 움직임도 정확하게 측정할 수 있습니다. 또한 다양한 축척에서 데이터를 얻을 수 있어 유연성이 뛰어납니다. 하지만 사진 측량은 세오돌라이트 측량에 비해 고급 장비와 소모품이 필요하며 이로 인해 초기 투자 비용과 유지 관리 비용이 더 많이 듭니다. 다른 보기들은 모두 사진 측량의 장점으로 작용합니다. 문제 48번 1. 기만5천 지형도에서의 등고선 간격 중 주곡선의 간격은? 1번 10m 2번 20m 3번 50m 4번 100m 정답은 1번 1. 기만5천 지형도에서 주곡선의 등고선 간격은 10m입니다. 이 규칙은 산지와 평야를 포함한 다양한 지형에 적용되며 지형 변화가 뚜렷하게 나타날 수 있도록 설계되었습니다. 다른 옵션인 20m, 50m, 100m는 등고선 간격이 너무 넓어지거나 세밀함을 잃어 정확한 지형 표현에 어려움이 생깁니다. 따라서 10m가 가장 적합한 주곡선의 등고선 간격입니다. 문제 49번 경계선을 3차 포물선으로 보고 지거의 세 구간을 한 조로 하여 면적을 구하는 방법은? 1번 심푸슨 제1법칙 2번 심푸슨 제2법칙 3번 심푸슨 제3법칙 4번 심푸슨 제4법칙 정답은 2번. 정답은 심푸슨 제2법칙입니다. 이 방법은 세 개의 지점을 연결하여 그 사이에 있는 면적을 계산하는데 이때 경계선이 3차 포물선 형태라고 가정합니다. 따라서 세 구간을 한 조로 묶어 처리할 때 가장 적합한 방법이 바로 심푸슨 제2법칙입니다. 다른 옵션들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틀립니다. 심푸슨 제1법칙은 두 지점 사이의 면적을 계산하는데 사용되므로 세 구간을 한 조로 묶는 데 적합하지 않습니다. 심푸슨 제3법칙과 제4법칙은 주어진 문제 상황에서 직접적으로 적용되지 않는 방법들입니다. 문제 50번. 등고선의 성질의 설명 중에서 옳은 것은? 1번 등고선은 폐합하지 않는다. 2번 등경사 지면에 대한 등고선의 간격은 같다. 3번 경사가 급한 곳에는 간격이 넓어진다. 4번 등고선의 간격은 산 꼭대기와 산 밑에서는 작고 산 중턱에서 크다. 정답은 2번. 정답은 D번 등경사 지면에 대한 등고선의 간격은 같다입니다. 이 문장은 등고선이 평평한 지형에서 일정한 높이 차를 나타내며 그 간격이 일정하다는 사실을 설명합니다. 즉, 같은 경사를 가진 지역에서는 각 등고선 사이의 거리가 동일하게 유지됩니다. 다른 보기들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틀립니다. 1번은 틀린 점이 있는데 실제로 등고선은 폐곡선으로 그려지므로 서로를 둘러싸는 형태를 이룹니다. 3번은 경사가 급할 때 등고선 간격이 좁아지는 것이 맞습니다. 즉, 경사가 급하면 같은 높이 차에서 더 가까운 거리의 등고선이 나타납니다. 4번은 산중턱에서만 등고선 간격이 커진다는 일반적인 특성을 잘못 이해한 것으로 실제로는 지형의 경사에 따라 등고선 간격이 달라집니다. 문제 51번. 측량법의 용어 정의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1번 일반 측량이란 기본 측량 외의 측량을 말한다. 2번 측량 계획 기관이란 기본 측량 및 공공 측량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는 자이다. 3번 측량 작업 기관이란 측량 계획 기관의 지시 또는 위임에 의해 측량에 관한 작업을 실시하는 자이다. 4번 측량 성과란 당해 측량에서 얻은 최종 결과이다. 정답은 1번. 정답은 1번입니다. 일반 측량이란 기본 측량 외의 측량을 말하는데 이는 특정한 공공 목적이나 법적인 요구사항 없이 개인이나 기업 등이 필요에 따라 실시하는 측량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기본 측량 외의 측량이라는 정의 자체가 잘못된 것이 아니라 문제에서 묻고 있는 것은 이러한 용어를 부정적으로 설명하라는 것이 아니므로 이 표현은 올바르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만 다른 보기들 중에서는 2번과 3번이 각각 측량 계획기관과 측량 작업기관의 정확한 정의와 일치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2번의 경우 측량 계획기관은 기본 측량 및 공공 측량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는 것이 아니라 법적으로 지정된 특정 기관에서 이를 수행하며 이는 단순히 계획을 수립하는 자라는 표현만으로 설명하기 어렵습니다. 또한 4번의 정의는 올바르게 측량 성과를 정의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문제에서 요구한 틀린 것은 1번이 아닌 다른 보기들 중에 있는 것이지만 그중 가장 명확하게 잘못된 표현으로 볼 수 있는 것은 1번입니다. 그러나 실제 법적 용어로는 1번의 정의가 틀리지 않으므로 문제 자체가 약간 모호한 면이 있습니다. 문제 52번. 측량 성과의 고시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이 아닌 것은? 1번 측량의 규모, 2번 측량 성과의 보관 장소, 3번 측량 실시의 시기 및 지역, 4번 측량 실시자의 성명. 정답은 4번. 측량 성과의 고시에 포함되어야 할 내용은 주로 측량 작업을 수행하기 위한 기본 정보와 관련된 사항입니다. 정답인 4번이 잘못되었는데 이는 측량 실시자의 성명은 일반적으로 필요하지 않은 정보이며 법적인 책임이나 계약 관계 등 특별한 상황에서만 요구될 수 있습니다. 반면에 다른 보기들은 모두 실제 측량 작업을 수행하거나 관리하는 데 필요한 중요한 정보들입니다. 예를 들어 1번은 측량의 규모가 커질수록 더 세밀하고 정확한 계획이 필요하며 2번은 성과물을 보관할 장소가 명시되어 있어야 하며 3번은 언제 어디서 작업을 진행하는지에 대한 정보가 반드시 포함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4번만이 고시에서 제외될 수 있는 내용입니다. 문제 53번. 기본 측량의 측량 성과와 측량 기록 사본이 교부를 받고자 하는 경우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번 건설교통부 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2번 국토지리정보원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3번 측량협회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4번 지방국토관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정답은 2번. 정답은 2번 국토지리정보원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입니다. 기본 측량의 측량성과와 측량기록 사본을 받으려면 국토지리정보원이 관할하는 업무로 해당 기관에 직접 요청해야 합니다. 1번은 건설교통부 장관에게 신청해야 한다는 내용인데 이는 잘못되었습니다. 기본 측량 관련 서류 발급은 정부 부처보다는 전문기관인 국토지리정보원이 담당합니다. 3번의 측량협회장과 4번의 지방국토관리청장도 비슷한 이유로 틀립니다. 이들 기관이나 단체는 기본 측량 관련 서류 발급 업무를 직접 처리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기본 측량 성과와 측량 기록 사본을 받으려면 국토지리정보원에 신청해야 합니다. 문제 54번. 일반 측량을 공공 측량으로 지정할 수 없는 것은? 1번 측량 노선의 길이가 10km 이상인 수준 측량. 2번 국토지리정보원장이 발행하는 지도의 축척과 동일한 축척의 지도 제작. 3번 측량 실시 지역의 면적이 1제곱킬로미터 미만인 지형 측량. 4번 촬영 지역의 면적이 1제곱킬로미터 이상인 측량용 사진의 촬영. 정답은 3번. 정답은 측량 실시 지역의 면적이 1제곱킬로미터 미만인 지형 측량입니다. 공공 측량으로 지정되기 위해서는 측량이 일반적인 필요성을 넘어 국가나 사회 전체에 중요한 가치가 있어야 합니다. 특히 작은 지역을 대상으로 하는 지형 측량은 그 범위가 작기 때문에 공공성이 떨어져 일반 측량으로 처리되는 것이 적절합니다. 반면 다른 보기들은 모두 공공 측량의 요건을 충족합니다. 예를 들어 측량 노선이 긴 수준 측량이나 큰 면적을 대상으로 하는 사진 촬영은 사회적으로 중요한 정보를 제공하기 때문에 공공 측량으로 지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또한
국토지리정보원의 지도와 동일한 축척으로 제작되는 지도 역시 국가적인 중요성을 가집니다. 따라서 정답인 3번은 그 범위가 너무 작아 공공측량으로 지정하기 어렵다는 것이 핵심입니다. 문제 55번. 기본 측량으로서의 삼각점 및 수준점 등 측지기준점의 측량 등을 그 업무 내용으로 하는 측량업은 1번 일반 측량업, 2번 소규모 측량업, 3번 측지 측량업, 4번 연안조사 측량업. 정답은 3번. 정답은 측지 측량업입니다. 삼각점과 수준점을 포함한 측지기준점의 측량은 지리적 위치와 고도를 정확하게 파악하는 기본적인 작업으로 이는 측지 측량업의 주요 업무 중 하나입니다. 일반 측량업이나 소규모 측량업은 이러한 대규모 기준점 설정보다는 건물이나 도로와 같은 구체적인 시설물을 중심으로 하는 작업이 많습니다. 또한 연안조사 측량업은 주로 해안가의 지형과 수심 등을 조사하는 특수한 목적을 가집니다. 따라서 이 문제에서 요구되는 업무는 측지 측량업에 가장 잘 부합합니다. 문제 56번. 다음 사항 중 측량업의 등록 취소 사유나 영업정지 사유로 잘못된 것은 1번 고의로 인하여 측량을 부정확하게 한 때, 2번 과실로 인하여 측량을 부정확하게 한 때, 3번 규정에 의한 등록 기준에 미달하게 된 때, 4번 정당한 사유 없이 계속하여 6개월 이상 휴업한 때. 정답은 4번. 정답은 4번입니다. 측량업 등록 취소나 영업정지 사유 중에는 정당한 이유 없이 장기간 휴업하는 경우가 포함되지 않습니다. 다른 보기들, 즉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해 부정확한 측량을 한 경우, 혹은 등록 기준에 미달하게 된 경우는 모두 법적으로 명시된 불이익 조치 사유입니다. 따라서 정당한 이유 없이 장기간 휴업은 다른 보기들처럼 업무 수행 능력이나 윤리 준수 문제를 직접 반영하지 않기 때문에 등록 취소나 영업 정지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문제 57번. 다음 중 가장 무거운 벌칙에 해당되는 것은 1번 이 측량업자가 경쟁 입찰에서 다른 업자와 미리 공모하여 조작된 가격으로 입찰한 경우, 2번 정당한 사유 없이 측량의 실시를 방해한 경우, 3번 부정한 방법으로 측량업에 등록을 한 경우, 4번 측량업에 등록증을 대여한 경우. 정답은 1번. 정답은 1번입니다. 측량업자가 경쟁 입찰에서 조작된 가격으로 입찰하는 것은 매우 심각한 부정행위로 법적으로 엄중하게 처벌됩니다. 이는 공정한 경쟁을 해치고 건설 시장의 투명성을 저해하기 때문입니다. 2번부터 4번까지도 모두 불법 행위이지만 그 중에서도 가격 조작은 다른 모든 부정행위보다 더 큰 사회적 영향과 경제적 손실을 초래할 수 있기 때문에 가장 무거운 벌칙을 받게 됩니다. 문제 58번. 측량심의회의 심의 사항이 아닌 것은 1번 측량기술의 연구 발전에 관한 사항, 2번 기본 측량에 관한 계획의 수립 및 실시에 관한 사항, 3번 측량도서의 발간, 4번 회원의 품위 보전을 위한 사항. 정답은 4번. 측량심의회의 주요 역할은 측량과 관련된 기술 연구, 기본 측량 계획 수립 및 실시, 그리고 측량도서 발간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합니다. 따라서 회원의 품위 보전은 이러한 업무와 직접적으로 연관성이 없어 4번이 정답입니다. 반면 1번과 2번은 측량 기술 개발 및 기본 측량 계획에 관한 사항으로 이는 심의회의 주요 업무 중 하나입니다. 또한 3번인 측량도서 발간 역시 측량 관련 정보를 공유하고 활용하는 중요한 활동이므로 심의 대상이 됩니다. 문제 59번. 측량표 중 설치자의 이름을 명시할 필요가 없는 것은 1번 기선표석, 2번 측표, 3번 표기, 4번 방위표석.
정답은 3번. 정답은 표기입니다. 측량 표시 중 설치자의 이름을 명시할 필요가 없는 것은 표기입니다. 다른 모든 옵션인 기선표석, 측표, 방위표석에는 설치자가 어떤 작업을 했는지 확인하기 위해 설치자의 정보를 기록해야 합니다. 하지만 표기는 단순히 지형이나 건물의 특징을 표시하는 데 사용되므로 설치자의 이름은 필요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정답은 3번입니다. 문제 60번. 중앙지명위원회의 구성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번 위원장 및 부위원장을 포함하지 아니한 19인 이내. 2번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17인 이내. 3번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20인 이내. 4번 위원장 및 부위원장을 포함하지 아니한 15인 이내. 정답은 3번. 중앙지명위원회의 구성에 대한 문제에서 정답은 3번입니다. 중앙지명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각 1명을 포함하여 총 20인 이내로 구성됩니다. 따라서 다른 보기들은 모두 정확한 인원수나 구성 요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1번은 부위원장의 역할을 고려하지 않았고 번과 4번은 전체 인원수가 맞지 않습니다. 이는 중앙지명위원회에서 규정된 정확한 규모와 구성을 이해하는 데 중요합니다.